우리 시대를 세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문화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 또 시대로 말하면은 세계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의 세기 또는 세계화 시대에 오늘 우리 굿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굿이야말로 문화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우리 문화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문화적 이론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굿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있는데 그 논술고사를 바칼로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해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그 시험 문제 중에 한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종교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논술고사에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가능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제 정교하게 입증하는 글을 설득력 있게 쓰면 되죠. 근데 이제 모범 답안이 있는데 모범 답안의 경우는 종교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한때 그 막스가 유대인의 갓난 문제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렇게 써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없앴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도 보면은 사찰이 있고 스님도 있고 또 기독교도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1990년에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에 그때 이제 소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이전 시기였죠. 상당히 이제 종래의 그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서 뉴싱킹 그러니까 신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방 이렇게 해서 체제가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리자 제일 먼저 옛날에 어떤 그 전통이 되살아나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종래의 러시아 정교회는 그동안 유치원으로 쓰이든지 또는 심지어 어떤 마을의 경우는 그 교회 건물이 창고로까지 이용이 됐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미 그것이 수리돼 가지고 이미 그 일요일은 교회에 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체제가 억눌렸기 때문에 잠복해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그 종교는 지속돼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없는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왜 가능하지 않는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인간 동물이 있는데 신은 완전한 존재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동물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에게는 종교가 필요하겠지만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나 동물에는 종교가 필요하겠죠. 그 완전한 존재에 대해서 의존해서 자기 삶의 평안을 추구하고 삶의 문제를 신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런 그 신을 추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종교가 없고 동물은 불완전하지만 그런 그 신을 그런 추론적인 사유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그러한 추론적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원시 종교의 경우도 일정한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종교 체제가 아주 발전된 수준의 것인가, 낮은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체제인가 하는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은 종교나 신앙 문화가 없는 인간 사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규정할 때 호모 사피엔스 또는 호모 파베르 또는 호모 루덴스 이래가지고 인간이 놀이하는 인간이다 또는 인간은 공작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또 지혜로운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해서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다 놀이하고 동물도 다 집을 공작할 수 있어요. 까치집 때문에 한전 직원들이 노상 그거 철거하려고 애를 써도 까치들이 전신주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공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뱀은 뱀 나름대로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과 동물이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거죠.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인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간, 제 나름대로 호모 빌리프 또는 호모 릴리저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학계에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주제하고 조금 빗나가서 인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했어요. 또는 호모 에로티카. 인간만이 섹스를 그 자체로 즐기는 존재다 이거죠. 모든 동물은 물론 모든 동물이라고 규정했을 때는 좀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은 동물은 생식이 필요할 때만 섹스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리적으로 자녀를 잉태할 그 시기에 들어갔을 때만 암컷이 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컷은 다른 암컷과 늘 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의가 없지만 암컷의 경우는 반드시 이 생리 주의가 있어서 호랑이 같은 경우는 암호랑이는 평생에 한 번만 섹스를 하고 또 그래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이 자녀를 잉태하는 것과 관계없이 섹스를 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섹스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성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호모 릴리저스 또는 호모 빌리프 신앙하는 인간 이렇게도 규정하지만 호모 에로티카 또는 호모 섹슈얼리티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규정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쪽이 더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간의 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신앙하는 존재인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화 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왔다 이거죠. 또 우리가 외국에 갔다 이거죠. 그랬을 때 니네 종교는 뭔가?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고 중국에는 도교니 유교가 있고 일본에는 신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 넌 종교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 찬란한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니네 종교가 뭐냐? 했을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우리의 종교는 학계에서는 무속 또는 무속이란 말이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무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무자 가르칠 교자 써서 무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무속이니 무교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이 학계에서 쓰는 말이고 예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그게 아니고 그런 말 써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사 사람들이 널리 쓰는 말은 굿이지요. 무교의 종교 제2현상을 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속이란 말 대신에 무교라는 말을 쓰다가 요즘 굿이라는 말을 그 자체로 쓰고 굿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을 한꺼번에 보자. 그런 점에서 굿 문화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저는 기독교 또는 불교하는 것을 그 자체로 바람직한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 자체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가 불당에 죄를 올리는가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이 사회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부처님이 자비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 독실한 신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제자의 목사께서 부정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기독교를 믿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불교의 어떤 경전을 잘 몰라도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그게 일상생활 속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이웃에 교회의 붉은 십자가가 막 밤에 네온살 번쩍번쩍 하지 않아도 그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가 생활 속에 함께 할 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이때 기독교 문화가 없으면 이거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당이 있고 굿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당이 하는 그 굿 또는 무당이 하지 않는 이런 굿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굿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가져가는가? 또는 학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학문 이론을 만들어내는가? 여러분들 서양의 기독교 이론 가지고 기독교 문화 가지고 뭐 방법론이나 이론 개척하면은 그게 자기의 주체적인 이론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굿을 통해서 문화를 보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이론이고 우리 국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학계에서 자기 이론으로 자기 방법론으로 학자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르달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는 말이죠. 그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 나라의 토착문화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도의 힌두이즘하고 일본의 신도이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경제학 이론을 집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랬을 때 때로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나 우리 문화 현상이 아니고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있는 특정한 소수 민족의 종교 현상인데 네덜란드 장사꾼이 그쪽으로 무역하러 갔다 그걸 서양학에서 거기 무당을 샤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샤먼을 샤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것도 다 샤머니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샤머니즘하고 우리 굿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샤머니즘의 경우는 무당이 그 샤만이 말이죠. 이 굿을 하면서 초월적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면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부터 이탈합니다. 이탈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계로 간 다른 세계로. 주로 천계 하늘나라 가든지 또는 뭐 지하 세계로 가든지 또는 뭐 무루 세계로 가든지 이계로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이탈돼 가지고 망하지경에 빠져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굿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굿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타시의 테크닉이다. 이렇게 뭐 엘리아드 같은 사람은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당이 물론 우리는 굿을 할 때 무당만이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반 예사 사람도 굿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굿을 할 때 특별한 현상은 신이 무당에게 집히는 겁니다. 신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신이 내려와서 신이 내 몸에 들리는 거죠. 빙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내 몸에 실렸을 때, 들렸을 때, 그래서 신 들렸다, 신이 내렸다. 그래서 내린 때 자꾸 신이 내려오도록 주문을 해가지고 이게 흔들리면 이제 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서 내가 이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굿은 자꾸 샤머니즘에서 영향을 받아서 비로소 생겼다고 해서 전에도 국학학술대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 중국의 동국공정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해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꾸 남은 나라에서부터 왔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금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베리아 사먼에서부터 사슴뿔에서 왔다. 지난번에도 이 발표해 볼 거 그렇게 강의를 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금관의 기원을 밝힌다는 그 단행본 차원의 원고를 지금 썼는데 아직 출판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어디 신문에 연재를 하고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김알지 신화를 형성한 것이 바로 금관의 형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KBS에서 또 한 3년 전인가 연재 방송을 했는데 이게 죽은 사람의 간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사람의 데드마스크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드마스크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뭐 1kg이 돼서 무거워서 쓰고 생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꺾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세움 장식이. 그런데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특별히 의전용으로 쓰는 것이지 일상생활에 쓰는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대관식 할 때 성 에드워드 관을 쓰는데 그 관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하면 3kg입니다. 3kg을 가지고 대관식 때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의전용으로 쓰는데 그런데 1kg 관이 무거워서 못 쓴다고 하는 거. 왕관이 무슨 뭐 스포츠형 캡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당연히 불편해야죠.
예, 곤룡포가 임금이 있던 조선시대 왕이 입던 옷인데 그게 생활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왕이 입는 옷은 특별히 의전용으로 쓸 때에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하지만은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편하지만은 거기에 신화적 상상력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금관이 4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만약에 장례용 관이라면 왜 그 시기에 나와서 그때 사라졌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프로그램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또 다른 지방에도 경주 주변 지역에도 금동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 김씨 왕조에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데드 마스크를 나누어주면서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자체 모순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7세기에 만약 우리가 장례 풍속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게 상당히 장례 풍속은 특히 지속적입니다. 다른 풍속에 비해서. 근데 그 시기에 없어진 것은 뭐냐, 그때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뭐 신라 입장에 보면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나라 군사를 끌어들여가지고 나당연납군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신라 통일 운동을 벌이는 그런 전쟁을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동맹을 요청하니까 당나라에서 전제가 뭐냐면은 너희들 그 복제를 우리 당나라와 같이 하면은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제를 바꾸니까 당연히 이 왕관도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간이 살았지. 만약에 그 대도 마스크로 썼다면은 계속해서 상당히 지속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주제하고 벗어난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우리나라 문화는 일단 우리나라 땅에서 생겨났던 전제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학자들이 북부 시베리아나 중국이나 몽골에서 왔다는 전제로 연구를 한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깨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 국학자들이 주로 신라사 연구를 많이 했어. 국사 연구한다면, 고대사 연구한다면 신라사 연구를. 그래야 뭐 교수도 되고 인기도 없고 하는데, 백제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고구려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소홀했어요. 그건 뭐 북조선의 역사처럼 이렇게 인식돼서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길에 이 연필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주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길 가는 사람 주워가지고 자기 거로 하는 거죠. 고구려사가 바로 그런 꼴입니다. 근데 지금 뭐 금관 연구든지 또는 뭐 우리 뭐 구세 연구든지 우리 문화의 연구의 원료를 찾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우리 것인데 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뒤져보더니 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 뭐 이거 당신 거 혹시 아닙니까? 이거 당신 거 맞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붓도 샤머니즘과는 다른 뿌리에서 생겨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석기 문화는 세계 역사의 그 맥락과 함께 가고 지금 고대 문명의 어떤 새로운 그 고고학적 발굴 유물은 황하 문명의 고대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황하 문명보다 2000년 이상 더 오래된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적어도 우리 땅에서 찾고 우리 문화와 같은 다른 문화가 있으면 혹시 우리 문화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전제를 한번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게 합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저쪽에서 문화가 우리 쪽으로 왔구나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수의 기원을 밝힌다는 단행본 연구도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굿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장 뭐 미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죠. 그래서 무속이라고 하지 않고 무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종교다. 불교, 유교와 같이 기독교와 같이 그래서 무교라는 용어를 한자말로 쓴다면 저는 그렇게 쓰는데 일단 뭐 우리가 종교 이론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쉽게 어떻게 종교 체계하고 비슷한가 같은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교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든가 뭐 부처님이라든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교조가 누구인가? 아니 우리 그 무교에는 구세서는 교조가 누구인가? 무조가 있습니다. 뭐 삼신구설을 할 때는 삼신이
성주 구술할 때는 성주가,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니고 여러 그 구술할 때 그 종교의 그 신앙의 중심되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죠. 성경이 있거나 불경이 있거나 뭐 코란이 있거나 그런데 우리 굿에서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이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드물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전이 무경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또는 안증굿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무경을 읽습니다. 그걸 독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저 올릴 때 뭐 이 불경이 듣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경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 종교가 체계화되지 않고 이론화되지 않아서 그냥 구전으로 많이 전승되는데 그게 바로 무가지요. 구술을 할 때 무당들이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 노래, 특히 서사무가, 서사무가 같은 경우에 창세가가 있는데 창세가는 기독교의 경전의 창세기 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전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거 기록해서 남겨뒀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무경이 있습니다. 그럼 사제자가 있느냐? 목사님, 스님, 신부님, 뭐 이런 분 같은 그 무당이 있잖아요. 사제자는 확실하게 있죠, 여러분들. 무당, 특히 뭐 남자 무당은 무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사제장이 있느냐? 교회가 있고 사찰이 있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사제 장소가 있는데, 무당들이 구술하는 공간은 마을 구술할 때는 선앙당 있습니다. 또는 그 고을 구술을 할 때도 일정하게 뭐 선앙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소에는 당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구술할 때 금줄 치고 그 집에서 구술하면 그것이 바로 굿터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무당들은 자기가 당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굿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이 기성 종교처럼 뭐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원이 특별히 이렇게 우름하게 있지 않지만은 제주도 가면 서귀포 본향당 당집이 바로 살아있는 사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 같은 데 가면 큰 신전이 있잖아요. 큰 신전이 지금 대부분 다 허물어지고 큰 석조 기둥이 우뚝우뚝하게 남아있고 그리스에 간난 뭐 관광이나 여행 할 때 사진빨 잘 받는다고 그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신이 있느냐? 신이 없어요, 지금. 신을 믿는 사제자가 있냐? 없어요. 그냥 옛날 유적으로서의 큰 돌기둥 이런 거, 이거는 뭐 그냥 해체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을의 당집에는 가면은, 무당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신을 모시고 있고, 정월 대보름날 당굿을 하거나, 제주도 같은 데는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 당굿을 한다는 거.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진짜 관광거리는 그냥 옛날에 이게 무슨 신전이었는데 이게 기둥이었다 하는 돌기둥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굿하는 걸 봐야 정말 그게 관광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굿의 전통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당군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조선의 시조 당군만금. 환인천재, 환웅천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국유사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환인천재라고 했을 때 천재는 하늘의 황제지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환웅천왕은 하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와 제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런 걸 나타내고 환인은 뭐냐? 그럼 환웅은 뭐냐? 제 생각에는 상국유사의 모든 기록은 한문 문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라든가 뭐 그런 향찰에 의해서 우리식 한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국유사는 한문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재니 천왕이니 왕검이니 하는 것은 한문 문법에 의한 그 직위를 써놓은 거고 환인, 환웅, 당군은 우리말 전통에 의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두나 향찰은 우리말을 그대로 한자어로 만들어낸 거죠. 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환인.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한자로 그렇게 기록한 거다. 하늘을 그렇게 기록한 거다. 당구는 당골을 그렇게 기록한 거다. 지금도 호남 지역에서는 무당을 당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군 왕검 시대 때부터 이 무의 사제자가 구수의 전문가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제정일치 시대 때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고 지금도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가 된 것이 아니고 라마로서 이 사제자로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를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군의 무속적인 전통이 남매 차차원까지 계속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되면서 점점 이제 정경 분리가 이루어지지만은 남매 왕을 남매 차차웅이라고 하는데 그 차차웅이라는 것이 바로 무당을 뜻한다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을 뜻한다, 무당을 뜻한다.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통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굿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뭐라고 할까요? 중거라고 할까요? 또는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뭘까? 이 사람이 한국인인가 아닌가? 한국인 혈통을 타고났다고 다 한국인인가? 예. 그럴 때, 이 문화 시대 때는 문화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어떤 중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동일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을 알고 김치를 잘 먹고 그다음에 판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느 글에 썼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정보다고 생각했는데 판소리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소리는 17세기 이후에 생겨난 우리 문화일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부터 생겨나서 아직도 안동 지역만 하더라도 판소리 문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에서는 판소리 공연하면은 이 관중들이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진택 씨가 안동에 와서 똥바다 공연을 하는데 똥바다 공연을 하니까 안동 사람이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공연을 중단했어요. 판소리 공연하면 주임새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로 잘한다. 아무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임새 연습을 시켜가지고 다시 공연했다.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주임새가 있어서 가는 공연을 끝까지 나중에는 밀고 갔지요.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한정되어 있는 판소리. 그래서 판소리까지 안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전문적인 수준의 한국인이에요. 문화적 소양이 깊은. 그러나 굿은 이제부터 당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굿 안 하거나 모르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국인이라면은 한국말 잘 할 수 있고 김치도 즐기고 그 다음에 굿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이 인도에 힌두교가 있고 일본에 신도가 있듯이 한국에는 굿이 있다. 굿 문화가 있다. 적어도 무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굿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이 미신이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미신 타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우상이고 사탄이다 해서 이것을 금기시했고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섬기는 선비들은 이것을 자도니 음산이 해서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종교는 말이죠. 언제든지 정교입니다. 정복자의 종교는 언제든지 자기네 종교가 정교예요. 그러나 피지배자 또는 식민지의 종교는 언제든지 미신이거나 또는 우상이 되고 또는 사교로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도 한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는 기독교도 뭐에 됐어요? 그건 사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도 정상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조 유교가 국교화되어 있던 조선조 시대 때는 유교 지배 집단에 의해서 불교는 좌도로 간주되어서 사사협파 그래서 절을 막 협파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굿 문화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들어오면 기독교에 의해서 일제가 들어오면 일제에 의해서
또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사교나 자도로 또는 미신으로 몰렸다고. 미신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옛날 문집에 미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느 기록에도 미신이 없는데 언제부터 있었느냐? 일제 식민지 강점기 이후에 미신이라는 말이 비로소 생겼습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미신함 또는 어떤 이게 주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술인이 미신이라 하는 것은 과학성이 없다는 겁니다. 합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 과학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가 있어요? 그 정신은 사랑이니 자비니 유교 같은 거는 어짐을 강조하거든. 이런 정신은 아주 고귀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를 종교를 믿게 하는 것은 그 정신 때문에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게 하느냐면 초월적인 어떤 것 때문에 믿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같으면 기적이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신인성이 있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잘 지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적어도 유교적인 어떤 그 논리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조상 제사 잘 지낸다고 그 후손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기적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그건 기적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아무도 그 기독교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불교나 기독교의 여러 가지 법문 또는 경전의 어떤 설화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안전벨도 고쳐주고 이 장님도 눈뜨게 하고 하는 이런 초월적인 경리 때문에 비과학적인 초월성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없는 종교는 종교로서 재구실을 할 수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때 휴거 믿는 이 종교단체 봤죠? 매달 며칠 날 지금 제 그 연도는 있었지만 그때 다 휴거 된다고 해가지고 막 열광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광신인데 그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히 해체됐을 것 같지요? 해체되지 않아요. 휴거기 때문에 저거 엉터리여서 우리는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과학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어떤 개연성으로 우리 구술 미신이니 주술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렇다면 모든 종교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일정하게 미신인 겁니다. 예. 따라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학은 어떤 이치를 밝히긴 하지만은 뭐를 실천하게 하는 힘이 없어요. 절름발이는 가기 힘들잖아요.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천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갈릴레이 같은 학자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과학자니까요. 근데 그 시대의 과학은 신앙이 지배했는데 기독교가 지배했는데 천동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레이가 자기가 종교 재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가 안 돈다고 이야기했어요. 천동설을 인정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는 그걸 지가 알아도 실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기독교 이상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천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실천력 이게 과학이 아무리 이 이치를 밝히고 사실을 밝혀도 이 종교가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죠. 어둡죠. 맹목성에 빠진다. 맹목적으로 그거 믿고 구복 신앙하는 경우에 사람을 맹목적이게 만든다. 예, 진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종교와 과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도 과학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고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필요성.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종교 없는 사회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종교로서 굿 문화를 구술 제대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하면은 지배자의 종교, 정복자의 종교는 언제든지 정교입니다. 그러나 피지배자 또는 피정복자, 식민지의 종교는 언제든지 사교다. 그거는 기독교도 그랬고 불교도 그랬고 유교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지배 위치에 있으면 유교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역사가 제대로 제 자리매김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단군 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국문화의 전통이 있고, 외래 문화에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가 국문화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오면 또 유교가 그 불교 밑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교, 불교, 유교가 있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예,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 위에, 문화 위에 불교가 올라가고, 유교가 들어오니까 유교가 또 올라가고, 이거 전부 다 자도라고 그러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니, 막인이 사탄이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것은 정말 미신으로 참, 다 같은 종교인데,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종교지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굿에 대한 가치를 전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굿하면 다 무당을 푸다거리를 굿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만이 굿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무당 굿도 있고 무당이 하지 않는 굿도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여름에 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세벌 논매기까지 끝내면 호미시시를 하죠. 그때 잔치하는 것을 풋굿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초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풋굿. 그게 무슨 무당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는 정월 대보름 날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잡히면서 마을굿을 합니다. 여기 무당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당이 주가 돼서 하는 경우 굿이 아니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주도해서 마을굿을 하는 것입니다. 농번기에 농사 질 때 농악 때 풍물잡이들이 막 풍을 치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레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신 밝기를 하면서 집돌이 풍물굿을 치지요. 이런 굿들, 이런 것들은 무당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안택굿도 하고, 또는 마을에서 어떤 그 동네 굿도 하고, 또는 고을굿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해별신굿 같은 경우는 마을굿이죠. 그런데 은산별신굿 또는 자인단호굿 이런 것들은 고을굿입니다. 면 단위, 그보다 더 큰 단위가 강릉단호굿이죠. 거의 군 이상의 큰 단위, 거의 도청 소재지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상당히 큰 단위의 굿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라굿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왕실의 나라의 그 기원을 비는 그런 그 불교 의례를 하는 특별한 스님을 국사라고 있잖아요. 나라국자 써가지고 스승사자 써서 국사라고 하는데, 무당도 나라 무당이 있어서 국무가 제도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하면 무당이 남은 병이나 고쳐주고 재수굿이나 해주고 집안에서 작게 동당동당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인 큰 굿들이 억압에 의해서 사라지고 없어져가지고 그런 것만 지금 남아있어서 그렇지, 작게는 특정 개인의 병굿에서부터 집안의 재수굿, 그 다음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을굿도 특별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별신굿, 그 다음에 고을굿, 나라굿까지 다 있었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에 와서 집에서 안수 기도해야 하죠. 가정예배 보잖아요. 그런 어느 개인이 아프면 개인이 목사님 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대통령하고, 요즘은 대통령하고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조창 기도해. 이런 거 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또, 불교에서도 통일법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나라굿이죠. 나라, 법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굿도 그와 같은 체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이라고 하는 무당들이 하는 부닥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굿이 왜곡되어 가지고, 원래는 국무까지 있고 나라굿까지 고을굿까지 신명풀이 하는 여러 가지 굿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굿 속에서는 제2주술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예술적인 것도 있고 연극적인 것도 있고 음악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상당히 전투적인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굿이라고 하는 것을 속임수 과학이다,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미신이고 주술이다, 이렇게 하는 편견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행정 단위별로 이 굿이 과거에 다 있었고, 그런 그 주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는 늘 있었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또 서양학자들의 연구 논문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문드 리치 같은 사람들은 그 제임스 프레이저가 그것을 주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술을 속임수 과학이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학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과학하고 주술하고는 원래 다른 차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주술은 어떤 세계의 상태를 형이상학적 수단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표현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계를 물리적 수단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기술적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들 김지아 씨가 민주주의에 오라 하는 시를 썼어요. 민주주의 오라 하는 시 써가지고 민주주의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 시가 뭐 민주주의를 오게 하는데 작은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주술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형이상학적인 표현 행위입니다. 그냥 문학적인 표현 행위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회가 통일법회 수없이 했다고 통일됐어요? 통일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통일에 이바지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데 상당한 기능은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기술적인 행위, 물리적인 변화를 하는데 이거를 틀면 이거 열리잖아요. 이 연료가 이런 행위하고 형이상학적인 표현 행위를 같은 경우로 보면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속임수 과학이 아니다. 그거는 과학과 다른 종교의 세계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술 1차적으로 보면은 주술이자 종교적인 제의지만은 2차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당들이 구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무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풍물 악기를 두드립니다. 최소한의 적어도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전통 음악, 전통 문학, 그 노래의 사설 같은 서사무가 같은 우리의 문학, 우리의 신화 문학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춤, 그리고 굿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굿판의 장식에 나오는 보면은 아름다운 꽃, 여러 가지 배, 연꽃, 여러 가지 양식을 이 종이로 오려가지고, 또는 그 무신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 우리 그 무화, 그러니까 그 회화 예술의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 지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이 지공예에 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은 일본인 학자들입니다. 우리 이 지공예 연구가들 나중에 이제 구판에 가서 연구를 했었는데, 일본 학자들이 우리가 한 대학원 다닐 때 별신구 조사하러 가면 일본 학자들이 와가 지공예 전문가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 그 다음에 우리가 장sun구 탔다 그때 장순 같은 건 조각예술이잖아요. 하회별신구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하회탈이 있습니다. 하회탈은 세계적인 조각예술입니다. 그래서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에도 사진이 실려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조형예술인데 그런 조각예술도 다 굿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굿은 일정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굿은 그런 주술성과 예술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배학자들이 쭉 이야기했는데 변혁성의 문제는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 동양대학에 가서 그 비교민사학회에서 학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술성과 변혁성이라고 해서 변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를 상당히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변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에 병이 걸렸다. 이러면 옛날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굿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몸에 신체의 어떤 시스템에 모순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은 바로 뭐냐?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뭐냐? 몸을 변혁시키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게 하는 거죠. 이 몸에서부터 가정,
고울, 나라까지 다 이어집니다. 나라에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의 사회적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정한 변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닥터 노만 베슨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만 베슨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예, 이 병을 치료해가지고는 진짜 병이 안 난다는 거죠. 예. 결핵 환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자 결핵 환자와 가난한 결핵 환자. 부자 결핵 환자는 치유해서 나는데 가난한 결핵 환자는 죽습니다. 그 이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경제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해도 사회에 나가면은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계급체제 속에서 네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에서 몸짓해야 하는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 몸짓이 아니거든요. 이 장애잖아요. 이렇게 계속 아래 사람으로서 하인으로서 하잖아요. 그 사회적 모순 때문에. 그래서 이 닥터 노만 베슨은 이 의술로서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회적 질병을 고쳐야 한다고 해서 사회적 변혁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사회적 변혁 운동에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탁소 주인이 이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풀매가 깨끗하게 다립니다. 그 다리가 입고 나가면 막 공기가 오염돼가 나가자마자 여기 막 목에 때가 끼고 막 그릇이 끼다 이러면은 아무리 세탁소에서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진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환경운동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병을 몸의 모순이라고 하고 치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질병, 사회적인 모순, 뭐 계급 모순이나 민족 모순, 이런 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구세 본질인데, 그게 바로 고을 굿이고 나라 굿이고 마을 굿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회 별신굿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급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반 선비를 풍자하는 하회 탈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선왕신을 잘 섬기면은 내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이라고 생각했죠. 인간의 아주 두 가지 목표가 자유롭게 사는 거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때 달라. 그래 몸에 질병이 없게 해달라. 그런데 가만 두고 보니까 선왕신이 문제가 아니고 마을의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고려시대 때는 절에서 중들이 말이죠. 이 지배 세력이든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농사 짓고 하는 걸 다 수달려야 가요. 그러니까 부자유가 형성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그러니까 중을 풍자하고 양반 선비를 풍자하는 민속극을, 가면극을, 탈놀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계급 모순에 투쟁하는 변혁성이 바로 하회 별신굿 속에서 탈춤으로 형상화되는 거죠. 그 외에도 민족 모순 같아요. 그 옆마을에 보면 수동 별신굿이 있어요. 수동 별신굿은 홍건조 난 때문에 공인왕이 안동으로 비난해 왔는데 수동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건적을 물리치는 그런 모의적인 전투 행위를 하는 것이 수동 별신굿이에요. 그와 비슷한 것이 은산 별신굿입니다. 은산에도 해마다 별신굿을 하는데 그건 왜 하느냐면은 나당연합군이 침공해가지고 백제군사를 완전히 뭐라고 표현했지 하여튼 사멸시켰어요. 그래서 그 백제군사들이 죽음을 아무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산에서 어떤 노인이 꿈에 그 마을에 막 질병이 많이 감돌았는데 꿈에 나타나서 백제군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묻히지도 못하고 지금 백골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달라. 그래서 그것이 유래돼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은산별신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민족 모순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또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있는 것은 자인단오굿입니다. 그는 한장군 밀영굿이기도 한데 그 임진왜란 나와 관계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자인에 있던 한장군이 나와서 싸워서 격퇴했는 그 모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굿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 재수 있게 해달라 그런 포닥거리가 아니고
이처럼 모든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제의적인 전통 속에서 공동체굿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굿을 예술적으로는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변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변혁성의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1996년에 아리조나 대학에 우리 비교민수학회 회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발표를 한 적이 있을 때, 그때 굿의 주술성과 과학성이라는 주제로, 아니, 그때는 그게 아니고 굿의 과학성과 합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일본에 가서는 주술성과 변혁성을 발표하고, 미국 가서는 과학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한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서 하면 이렇습니다. 굿이 과연 주술이기만 하고 미신이기만 한 건가? 굿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을 지금부터 입증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학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과학적인 과학성만 과학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문에는 인문학문도 있고 사회학문도 있고 자연학문도 있어요. 흔히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인문학문은 인문학문다운 과학성이 있습니다. 사회학문은 사회학문다운 과학성이 있고 자연학문은 자연학문다운 과학성이 있어요. 학문을 분류하면서 왜 자꾸 과학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조동일 교수는 이건 학문을 분류하기 때문에 자연학문, 사회학문, 인문학문 이렇게 가르쳐 해서 저는 그것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문학문은 인문학문대로 과학성이 있습니다. 인문학문에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만 그중 하나 사학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과거의 역사가 잘못되면 지금의 역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역사가 잘못되면 미래의 전망을 건강하게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근데 과학성이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개연성이 과학적인가 아닌가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과학적 개연성이 없어서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번에 장학금을 타고 싶은데 아침 저녁 빌어야지 해가 내 장학금 타게 해주시 하고 물 떠놓고 아침 저녁 비는 것은 이거는 장학금 따는 것하고 지금 비는 행위 원인 행위하고 장학 따는 결과하고 아무런 과학적 개연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주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빌기만 하면 그렇지만 그것도 안 비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어요. 5분간 기도하고 55분 공부하는 거하고 5분간 기도 안 하고 60분 공부하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있는가? 제가 뭐 통계는 안 내봤지만 5분간 기도하고 55분 공부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레굿 이야기했지만은 두레패를 절성해 갈 때 당굿에 가서 붙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습니다. 풍년대에 달라고 하고 그런 의식 속에 신에게 의탁하면서 빌면서 농사 지었을 때 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연과학적인 개연성을 검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학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오늘의 역사의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과거의 모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사적으로 가장 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당면한 현안 문제가 뭐 있느냐? 북핵이잖아요. 그렇죠? 뭐 뉴스마다 그거 나와요. 야, 북한이 정말 대단히 세계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핵 때문에. 누가 북한을 제대로 알아주겠어요? 근데 뭐 뉴스마다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뭐 뉴스에마다 지금 북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김정일은 완전히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게 뭐 바람직하든 지금 문화재청장 여러분들 다 알죠? 유홍준이라고. 그 이전에 문화재청장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유홍준이 본래 자기 내인 변류가 있었긴 하지만 끊임없이 어떤 말을 뱉어가지고 언론에서 쉽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을 재인식하게 됐고, 거기에 유홍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상당히 엉뚱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 엉뚱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칠란지 모르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반핵이 문제된 오늘날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뿌리가 있느냐 하면 사실 일제 식민 지배에서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 문제는 분단하고 관계가 있고, 그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이 식민지 지배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남북 분단 되지 않고 지금 이산가족도 없고 뭐 남북 간에 6.25도 없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력적으로 통일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외세의 개입 아래서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련과 미군이 주둔해서 이렇게 분단이 됐잖아요. 그걸 좋게 말하면 해방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떠냐. 원래 일본은 한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소련과 미국의 두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 해서 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가 바뀌고 그래서 지금 여기 반핵 문제까지 이렇게 위기 문제에 몰렸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일본에 있어요. 일본이 지금 뭐 역사 왜곡하고 독도 문제도 물론 뭐하고 관계있냐? 일제 식민지 지배하고 관계있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를 아직도 분단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인용 상당히 크게 다룬 모양인데 누구냐 하면은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 구두를 30년 신었다. 17인치 텔레비를 계속 썼다. 또 소파를 계속 써가지고 이 검은 소파가 막 희게 되도록 썼다. 그런 이야기 막 썼는데 그 쓴 사람이 삼성그룹의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대 정주행 회장의 엉뚱한 걸 들먹인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회장이 말이죠. 자기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팔면서 저는 몇만 원짜리 구두를 30년 신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는 구두 장사 다 문 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장사 다 망하게 만들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본보기 되지만 그 회장이 자기가 차만 타고 다녀서 구두를 안 따라서 그랬다면 또 모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남한테는 자기 차 수천만 원짜리 팔면서 몇만 원짜리 구두를 30년 신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구조적으로도 그 구두를 계속 신으면 30년 신을 수가 없어요. 징바가 신었대요. 그 기사에 보면. 징이 언제 없었는데 30년 동안 징바가 신었다네. 80년대 들어 징 박을 수도 없어요. 그런 엉터리를 우리가 그거를 표본을 삼고 우리 언론에서 그걸 모델로 삼아서 기사화한다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왕소금이라고. 예. 정말 정주영 선생님, 우리 정주영 그 회장께서 우리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였냐? 왕통일입니다. 소 1,001마리를 휴전선을 통과해서 그걸 가고 트럭 500대가 그냥 갖다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이루어지고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건데 그 단절된 허리의 질병을 유일하게 치유한 사람이 바로 정주영입니다. 그래서 왕통일로서 정주영을 존경하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은 왕소금으로서 정주영 회장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저런 재벌 그룹 사장께서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예. 어쨌든 제가 통일 이야기까지 갔지만 어떤 그 씨앗이 어디에 있냐면은 일제 식민 지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바로 세기를 한다든가 역사 청산한다는 것들은 다 역사가 바로 서야 지금 역사가 건강해야 미래의 역사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이 있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뭐한테 역사가 갑니까? 그래서 오랜 멀리 거슬러 가서 역사를 연구할수록 더 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해서 고대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룡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고생대 생물학 하는 사람 왜 하는지 알아서 고생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생대 생물학을 해야 우리 지구에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연구할수록 우리 미래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한 거지 과거 자체로 되돌아가고 매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이 존재하기 위한 학문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을 자연과학적인 개연성에 보면 이게 합리성이 있냐고 없어요. 예. 반드시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자연과학적 이치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는 역사학적으로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세에 보면은 내가 몸에 질병이 있고 우리 집에 재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무당한테 점을 하니까 뭐예요? 너 그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그거 푸닥거리 해줘야 된다. 옷 해주고 좋은데 천도굿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사 중에서 돌아가신 조상 중에서 정말 억울하고 함맺혀 죽은 조상인데 그거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가족사에 있어서는 적어도 역사학적인, 인문과학적인 과학성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온다. 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비과학적이죠. 자연과학적으로는 비과학적이지만 인문과학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도 이제는 연구회가 웃으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호르몬을 작용시켜가지고 이제 건강한다고 하는 게 이제서 그게 밝혀지면 우리는 옛날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적선하면 복 받는다.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집에 참 착하고 했는데도 그 집에 재수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선하면 복이 온다, 복 받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 과거의 역사 이런 건 다 인문과학적인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술하거나 점을 쳐보면 과거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정확하게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과거의 것을 아무것도 못 맞추는데 누가 찾아가요? 가보니까 용하게 나도 몰랐던 거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거예요. 용하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문과학적인 과학성에 대해서 우리가 구수의 경우 상당히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송국 같은데 이제 그 점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물론 맨 처음부터 그런 전제를 안 가지고 있지만 실험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손님을 여러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운명을 알아맞춥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봐라 이런 거는 다 과학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든지 그 점쟁이로서의 실력을 입증한 바도 없고 공인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의사는 학교에서 일정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의사시험 합격하고 그래서 면허증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임재를 말이죠. 여러 의사한테 가서 앞으로 무슨 병이 일어날 건가 니 한번 알아봐라 한번 맞춰보라 그래보세요. 다 맞춰내는가? 다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과거에 무슨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엑스레이 찍으면 무슨 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도 그거는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그러니까 쪽집게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미래는 누구든지 정확하게 어떤 과학이든지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과학이 뭐였습니까? 기상학이잖아요. 그렇죠. 기상학 천문학 박사들이 말이죠. 인공위성 몇 대 떼어놓고 온갖 정보 가지고 하는데도 보면 오늘 오후 날씨가 때로는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충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몇 년 전까지 거의 요즘 점점 이제 맞는 확률이 높아지고 합니다만. 그러나 과거의 날씨는 정확하게 합니다. 왜? 몇 년도 통계보면 하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도 마찬가지 그겁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정확하게 알지만은 그 실력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입증하지 않은 사람이 그 중에는 돌팔이 의사가 있듯이 뭐 있습니까? 돌팔이 무당이나 점쟁이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당으로 가서 찾아가서 맞춰보고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부정하게 입증하는 것은 그거는 과학적인 입증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래서 인문과학적 과학성을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사회과학적 과학성이 있느냐? 사회과학적 과학성은 저는 변혁성에다 두고 있습니다. 구술 말이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굿이 뭐일게요? 하고 물어보면 굿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굿이 뭐는 뭐냐? 푸는 게 굿이지. 그래. 뭘 풀어요? 뭘 풀어? 이 사람은 맺힌 것을 풀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술순 우리말로 주민들의 학자들의 논리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담론으로 규정해서 굿은 맺힌 것을 푸는 것이다. 그래서 하회마을 사람들이 하회 탈춤 추는 것은 뭐가 맺혀 있습니까? 양반 성비들에게 억눌려 있는 게 맺힌 것을 그거 푸는 것이 뭡니까? 하회별신굿 하면서 탈노래 하는 겁니다. 운산별신굿 뭐 합니까? 나당 연나권이 와가지고 백제군사를 막 멸망시켰어. 장수도 죽고 병사도 수없이 죽고 있는데 그거 아무도 갈망하지. 그거 맺혔다는 겁니다. 그거 맺히는 건 푸는 게 그게 운산별신굿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맺힌 것을 푼다고 하는 것을 주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보면은 맺힌 것은 뭐냐? 모순입니다. 맺힌 것은 모순이죠. 그렇죠? 이 맺힌 것을 아주 심하게 맺힌 것이 뭐냐면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그래서 하회마을 사람들에게 구조적인 모순은 뭐냐?
예, 지배 계급에 의해서 아래 것들이 늘 억눌린 생활을 하는 게 구조적인 그것을 푸는 게 하회별신굿입니다. 아까 은산별신굿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당 영락군에서 무참하게 자기 선조들이 죽었다는 게 그게 맺힌 것입니다. 그게 구조적인 모순, 민족 모순이에요. 그거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모순을 푸는 것이 다른 말로 사회과학적 용어로 하면 해결이거든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변혁성입니다. 아까 맺힌 것을 푸는 것도 굿이라고 했잖아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굿이고 변혁성입니다. 예, 몸의 구조적 모순을 푸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거 병굿입니다. 예, 마을의 구조적 모순, 나라의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을 푸는 것이 마을굿이고 나라굿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왜곡되고 구복적이고 잘못된 것도 많죠. 의사의 돌팔이 의사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자꾸 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성급한 개갈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돌팔이 치과의사 가지고 하나 놔두고 치과의사는 다 엉터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이미 사회과학적 변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과학적 과학성도 있다. 그것은 개인에서부터 나라국까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족 모순이나 계급 모순까지 이런 것도 풀려고 한다. 여러분들 정신대 회원 상생굿 한 거 알고 있습니까? 빨치산 위령굿 한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다 누가 해요? 무당들이 들고 사회 변혁 운동가들이 함께 한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정신대 회원굿 한 무당을 만났어요. 그 무당하고 이야기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당은 물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한 할머니 무당인데, 인천 사는 할머니 무당인데, 그 무당이 굿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굿을 하는데, 맨 처음에 말이지 막 그때 노태우 정권 시대였대요. 노태우 대통령 욕을 막 자기가 입으로 막 나오더라는 거지. 나라 임금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 할머니들 옛날에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뭐 하나만 말이죠. 그럼 막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국 남자들한테 전부 여기 이놈들 막 그거 빼가지고 막 전부 다 버려라 이거지. 자기 마누라, 자기 아들, 딸, 자기 할머니 다 막 그래 당했는데 입도 꾹 다물고 있는 게 병신 같은 놈들 막 해가지고 한국 남자들 막 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막 일본 말이 막 나왔다는 거죠. 일본 말이 나오는데 그때서야 일본 사람들 나왔대. 일본 외놈들이 나쁜 놈들, 이 고약한 놈들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 듣고 이분이야말로 어느 정치가보다도 사회과학적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다. 우리 정신대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한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님, 우리 또 누구 할머니 이런 분들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때 통치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정조관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남자들이 잘못해서 그랬죠. 가부장 체제 속에서는 당연히 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남자였는데 그 다음에 제3으로 잘못된 것이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 진술 속에서 그걸 읽었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일본어가 나왔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신이한 종교적인 영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굿에서도 사회과학적 과학성이 있다. 사회학문다운 그런 과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과학성이 입증되느냐, 합리성이 입증되느냐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과학적 과학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다른 이야기를 됩니다. 의사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죠. 의술을. 그렇죠? 과학기술입니다. 근데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며칠 전에 누가 어느 모임에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는 걸까? 그 사람이 의사인데. 아무개 의사가 죽었대요. 우리 또래인데. 안동병원에 한때 원장 하던 사람이 죽어서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의사도 죽는다는 겁니다. 의사가 저거 안에도 죽고 자기도 죽고 저거 안에도 죽고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죽입니다. 못 고쳐요. 못 고치는데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의술은 과학입니다. 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때 의사의 오진율이 50% 넘는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어요. 그래도 그걸 의술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양의사들은 더러 한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안동사에서 말이죠. 양의사들하고 만나보면, 지금은 뭐 그런 감정인데, 뭐,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전에 갈등 관계 있었잖아요. 막 뭐 집회 서로 하고 말이죠. 요새 뭐 검찰하고 경찰하고 뭐, 예, 수사권 때문에 서로 겨루기 하듯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양의사들은 이게 한의사는 그 의술이 아니라고, 근데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뭐 풀뿌리 따려 먹고 뭐 그게 무슨 약이냐고.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인정하대요. 발 삐었을 때 침맞이 그거 참 용하게 많더라. 그렇게. 그런데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뭐냐, 병을 보는 눈이 다르고 병을 치료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거 다른 것,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은데 거기에 이르는 길이 경전이 다르고 구체적인 방편이 달라서 아주 다른 것처럼 인식될 뿐입니다. 그런데 한의사도 지금 과학으로 인정받잖아요. 양의사는 요소적으로 치료한다. 뭐 부족하고 결핍적인 것을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하고, 한의사는 주로 그 혈이라든가 맥이 통하지 않는 그 체계를 정상적으로, 예, 조율한다고 할까요? 조절해서 상당히 그 시스템적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상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도 역시 자기도 죽고, 예,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부모도 사랑하는 부모도 죽고, 자기 자녀도 죽습니다. 예, 다 고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무당이 구대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예. 상당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병에 걸렸어요. 뭐 며칠 있어 낫겠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방에 가서 약 지어 먹어요. 안 되면 지금은 다 병원에 가서 뭐 조제를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받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방에 가서 약 먹어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가서 안 되면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 갔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든지 굿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의존하는데, 예. 그런데 과거에 우리 그 전통사회, 조선조 사회, 정말 유교 사회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도 해민국이라든가 뭐 이런 그 국립 의료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의무가 있었다. 의사라는 의자와 무당이라는 무자 쓴 의무가 있었다. 또는 무의가 있었다. 무당들이 거기서 의사 노릇했다. 병을 치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 치료에 따라서 뭐 월급도 주고 거기 따라서 세금도 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다른 사람보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병이 있다. 옛날에 뭐 미친 사람 그랬는데 요새는 정신병 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신분열증을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짓냐 하는, 원래는 이 몸에 정신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분열됐다.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내 몸을 운영하다 또 이놈이 가끔씩 나가서 운영하니까 이게 남들 보면 이제 도란 놈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하니까. 또 이 다투고 하니까 이러다 저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분열됐다고 보는 것처럼 원래 이게 하나 있는데 바깥에서 하나 다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둘이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를 들어온 정신을 넋을 쫓아내야 되는. 예, 그래서 하나로 되는 거고. 이건 분열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을 보는 것이 무당이 이렇게 다른 거죠. 같은 병을 보는데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다른 게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약물 치료합니까? 약물도 치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담합니다. 근데 상담에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억압이 돼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가, 그거를 추적합니다.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과한테 드러나지 않아서 뭐 하느냐 하면은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죠. 배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드러내면,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고약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해서, 그 원인을 알면 쉽게 치유할 수 있다. 그걸 풀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무당 구담은 어때요? 과거사가 다 드러난대. 자기의 옛날 어릴 때의 일들은 물론 좀 자기 가족사,
대대로 몇 대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구다는 데 가보면요. 조상신도 오지만 심지어 외가의 신, 처가의 신까지도. 외가신이나 처가 사돈 내신은 못 들으니까 문간에 어정어정 그래요. 그럼 무당들이 저기 사돈 이 집 아무개 사돈집이 저 와 있다고. 그래서 누가 있지? 그러면 뭐 말 맞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거 신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지금 뭐 입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셈인데, 그래서 이 병을 보는 인식이 다른 거죠. 귀신이 병을 일으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균도 지금은 뭐 의학에서는 병균이 침입해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하지만 그 바이러스도 무당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의 귀신인 겁니다. 병 귀신이 역귀신이에요. 역신입니다. 예, 그래서 구술해서 치유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도 그게 의무로 활동을 했고 지금도 굿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것은 오랫동안 뭐 그 의과대학 학생 또는 한의사를 키우는 한의과 대학하고 달리 막 6년간 그 엄청난 경비와 막 전문가들이 막 이 7년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당은 그렇게 양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막 무당이 만약에 그런 수준을 된다면은 치유력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의 실력은 천차만별이다.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수의 자연과학적 가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수의 자연과학적 가학성을 입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정신 인류학회지 중에서 이런 에토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1982년도 판에 특집이 샤만스 앤드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특집으로 연구를 했어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 샤만하고 엔돌핀하고 관계를 연구했다는 거죠. 그 특집이 그건데 그 중에서 레이먼드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논문도 그걸 입증하는 것인데 대단히 흥미로운 논문이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구술하면은 환자로부터 엔돌핀이 평소보다가 많이 솟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의학 용어 중에서 플래시보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래시보 이펙트.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약 효과입니다. 거짓 약 효과입니다. 내가 골치가 막 깨지는 듯이 아파요. 그래서 병을 가서 의사한테 갔더니 이게 왜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 그 병 원인을 모르겠다. 약도 없다. 그러면 약도 없다. 이렇게 보내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뭘 하냐면 소화제를 준대요. 소화제 이거 식후 30분간 뒤에 뭐 며칠 복용해보고 차도가 있으면 오지 말고 더 이상하면 또 한번 와보라고 일단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약 먹으면 대부분 낫는다는 겁니다. 환자가 이것은 머리 아픈 데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치료약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면 이거 낫는다는 거죠. 그게 플래시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도저히 못 고친다고 하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해요. 이거는 의학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플래시보 이펙트. 바로 굿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 제가 어릴 때도 이웃집에 어떤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내 자리에 누워있는데 그래서 구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당이 삽장 열고 들어올 때 그때 뭐 자리에 앉아있어서 밥 찾았다는 거죠. 굿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서정범 교수가 무당 이야기를 취재해서 낸 책이 여러 권인데 그런 책 읽어보면요. 뭐 굿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나았거나 굿한다고 떡살 담그는데 나았다든가 굿하기 전에 나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미 굿이 내 병을 치료한다고 굳게 믿었.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이먼드 프린스의 논문도 굿하면은 의뢰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그 굿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으로 치료되는 거죠.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예, 생리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한다고 하는 것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웃으면 건강해지는 치유 효과가 그러니까 자꾸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내 안에서 모르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내내 요법인가 그런 일본인 학자가 그런 책을 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신이 그 감정과 정신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흐름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하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건 나쁘다. 이놈의 담배 끊어야 되는데 하고 억지로 피우면 정말 그건 나쁘대요. 그러나 담배를 끊지 않는 사람 담배 피우면 기분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즐기면서 피우면은 오히려 그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굿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 가학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학성을 입증하는데 제가 매달려서 정말 이제 과학은 훌륭한 거고 과학이 아닌 것은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오해하면 곤란해요. 저는 과학이 훌륭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도 역사적으로 변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중세에는 천동설이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 주장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마녀 재판에서 처단했어요. 예, 여러분들 직선은 양 끝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죠. 천만에요. 직선을 계속 아무리 연장해도 직선은 두 끝이 만나지 않는데 계속 연장해봐서 어떻게 됩니까? 두 끝이 만나요. 예. 비행기 타고 쭉 직선을 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란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천만에. 그때가 어디 가서 만나요? 북극에 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을 평면이라고 하는 가상하에서 하는데 그게 평면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지구는 공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유그리트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그리트 기하학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만 기하학, 공면 기하학을 생각하면 유그리트 기하학에서 주장한 것이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과학이 완전히 엉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웃으면 이 근육이 어떻게 자극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전에는 경험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던 과학을 이제서 자연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민속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 다우징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을 다우저라고 해요. 그게 한 70년 전까지 그거는 미신이고 마녀 재판의 대상이 돼서 그거 하는 건 미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우징 과학회가 물리학자들하고 이게 하나의 과학으로 학회가 성립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도요한 신부가 Y자로 벌어진 나뭇가지 들고 뭐 합니까? 수맥 찾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땅굴도 찾고 수맥도 찾고. 그래서 이거 들고 가면 막 이게 쫙쫙 당기는 거죠. 그러나 임재가 하면 당길지 안 당길지 뭐 잘 안 당겨요. 그것도 이제 그 다우저라고 하는 전문적인 기감이 발달한 사람이 한해서 그게 되는데, 그게 지금 과학으로 이제 과거에는 이게 마녀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과거에는 안 그랬죠. 요즘은 다 입증됐잖아요. 식물만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리도 음악을 듣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 모든 우주가 다 듣습니다. 음파가 다 미쳐요. 그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문학은 인간의 문학이지만 구비문학, 말로 하는 민요나 또는 뭐 옛날 이야기는 우주의 문학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언젠가는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가 하는 것을 이 벽을 통해서 다 포착해낼 수 있다 하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무는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도 듣고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떠냐 하면은 춤도 감상하고 또 아우성도 지를 수 있어요. 덧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하시모토 겐 박사는 선인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20가지 덧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 플러스 3 하면 이 봉우리를 5개 그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600년 남은 은행나무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울었다.
예, 소수서원에 들어가는 가면은 그 큰 은행 나오는데 울었다. 지역 주민들 울었는 걸 다 인정해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식물이 말을 하는데도 인간의 가청 주파수 속에 듣기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이야기만 주로 듣기지 다른 이 공중파로 말이죠. 누구 핸드폰 거는 거, 뭐 방송, 텔레비전, 뭐 온갖 여기 음파가 많이 가고 있지만 우리 가청 주파수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식물이 우리 가청 주파수 밖에서 말을 한다. 개미가 말을 한다는 지금 개미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에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96년에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이런 것을 발표해서 마지막 문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erefore I think that good is good. 그러므로 나는 굿은 좋은 것이라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그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굿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것이 학문 이론으로, 국학 이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그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 우리 학문 이론을 만들어야 외국의 다른 학문 이론하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할 텐데 우리는 지금 외국 가서 이론을 수입만 해가지고 우리 문화는 그 갈로 속에다가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탈춤은 기이한 연극이 되어버린 거죠.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의 연극 이론을 가져가고 우리 거를 적용해 보니까 이건 웃기는 연극이라. 그거 6개 연구학자가 그렇게 웃기는 연극, 기이한 연극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왜? 연극 이론은 전혀 안 맞거든요. 연극 이론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플롯인데 우리 탈춤에 플롯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탈춤 고유의 플롯이 있는데 우리 탈춤을 통해서 우리 연극 이론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것은 늘 웃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굿을 통해서 우리 문화 이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시대 구분입니다. 굿은 말이죠. 이제처럼 방법을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술적이래요. 자연과학적인 가학성이 없어요. 보름달 떠오를 때 기도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보름달 탁 떠올랐다. 원래 시집가게 해주세요. 노처녀가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그게 주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주술이지만은 주술이라고 해서 속임수 과학이 아니고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내소사 갔거든요. 내소사 가니까 내소사 뒤에 부처님 그림이 있는데 이쪽에서 내소사 그 본전불 뒤에 그 부처님 눈을 보고 떼지 않고 자기 소원을 빌면서 갔다가 다시 떼지 않고 이렇게 오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나도 해보겠다고 딱 이러는데 내 소원이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첫 달이 떠오는 순간 딱 보자마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한 자기 신념으로 굳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는데 저는 그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꿈에도 소원 통일 천만에 누가 꿈에 소원 통일 하고 있어요. 통일 운동하는 몇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기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자기 그 목표거든. 소원이 자기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잖아요. 그 목표가 신념화되어 있으면 그거는 신념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 언젠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 굿은 방법적으로는 주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데 굿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죠. 노래, 그림, 춤, 음악, 그 다음에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이 있어요. 그래서 굿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상은 예술성과 그래서 주술성과 예술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굿판에 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굿에서 어떤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회마을에 별칭구 다는 사람은 반상의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그 옆에 수동구에서는 매세 진입에 있어서 임금이 막 여기까지 몽진을 왔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 민족 모순이나 계급 모순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변혁성을 가지고 있다. 굿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변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치유해야 되겠다 해서 병굿을 할 때는 몸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겠다는 그런 변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변혁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굿을 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데 굿에서는 섬기지 않는 신이 없어요. 하늘에 신을 섬기는 천신굿도 있지만은 산신을 섬기는 산신굿, 예, 바다신을 섬기는 용왕굿, 땅신을 섬기는 지신굿, 심지어 바람신을 섬기는 영둥굿, 예, 섬기지 않는 대상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묘지를 쓸 때도 옛날 어른들 그냥 삽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 베고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먼저 산신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이 광중을 파기 위해서 삽질할 때 바로 삽질하지 않고 개토제 지내고 삽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을 함부로 자르고 뚫고 오염시키겠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사에서는 자연이 생태학적으로 건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샘굿도 하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그 구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조상신도 섬겼죠. 조상굿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삼남한상의 대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집구석에 있는 기다리는 쥐 또는 쪽제비, 큰 구렁이 이런 것도 업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물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루가 집에 마을로 어느 해 겨울에 들어왔다. 그건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잡으면 집구석 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짐승이 부득부득 날다가 새끼가 어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건 잡으면 안 됩니다. 비록 사냥하러 가거나 잡으러 갔으면 갔지. 들어온 건 잡으면 안 돼요. 그게 다 뭡니까? 자연물을 섬기고 공생하는 그런 군 문화의 전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문화에서 섬기는 대상을 보면은 공생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생태학적 고생. 그래서 저는 시대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수르 시대에서 예수르 시대, 예수르 시대에서 변혁의 시대, 변혁의 시대에서 공생의 시대. 지금은 어느 시대냐? 변혁의 시대. 주수르 시대는 모든 문제를 제의적으로 인식하고 주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굿하거나 점하거나 제사를 올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예술적인 표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알타미라 동굴에 들소 그린 사람은 왜 그랬어요? 나는 화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의 작품을 남겨야지 그래서 들소 그림 그린 것이 아니라 들소 그림을 그리고 거기 제사 지내고 가면은 어떻게 돼? 들소 사냥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주술적인 목적으로 들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다가 나중에는 들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쓰면서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회별신굿은 옛날에 탈춤 추지 않고 그냥 국만 했는데 마침내 탈춤이라고 하는 연극까지 하게 되죠. 그게 예술적인 표현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예술적인 표현을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난도 일으키고 만적은난도 일으키고 서양에는 러시아 대혁명도 일어나고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나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변혁의 시대, 우리나라도 민주화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변혁의 시대 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 공생의 시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가는 자연 진화적인 공생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게 나는 굿을 통해서 시대 구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할 때 누가 뭐 시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 제가 아무개는 시대 구분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민속문화의 생태학적인 가치를 이렇게 발표하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은 나만의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굿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국제대회 가니까 또 세계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국제대회에서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건 인간 중심적이라. 그 국가주의적인 그런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세계관은 화이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중화 사상에 의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동쪽 오랑캐가 우리 아닙니까? 동이도가 아닙니까? 서육, 남만, 북육, 서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바깥에 있는 오랑캐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어로 세계를 나타내는 말은 뭐냐면 르몽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월드란 말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월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로마 문명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중심에 속하는 사람들만 그 르몽드 속에서 월드 속에 속하는 겁니다. 이 정말 제3세계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국제연합 유엔이 이게 세계냐 아니에요. 우리 구세에서는 세계가 어떠냐? 이 공간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의 세계는 뿐만 아니고 아까처럼 산신도 섬기고 지신도 섬기고 용왕신도 섬기고 하듯이 이 지표면에 있는 인간 중심이 말고 다른 세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 세계도 있고 영항 세계도 있고 하늘 세계도 있고 그래서 무가 보면은 하늘이 몇 개가 있냐 3,003 얼마 무수하게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하지 지하 속에 또 지하가 있고 지하 속에 세계가 있고 아주 프랙탈적으로 계속해서 나누어져 가는 그런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디아더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뭐예요? 사람인 줄 아는데 보니까 그게 귀신이고 인간이 오히려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살아있는 귀신들이 있는데 이 죽은 귀신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다만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인식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구타자 무당이 저기 누가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석사과정에 무당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홍순범이라고 하는 무당이 한 사람입니다. 같이 있는 석사과정 집이 나하고 잤는데 옆에 딴 사람이 누가 같이 잤다는 거죠. 그 사람 누구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당 눈에는 귀신이 보였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취방을 옮겼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디아더스는 아주 재밌는 발상인데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게 진짜 세계죠. 여러분들 물속에도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만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속에 들어가야 살고 물 바깥에 사람 사는 세계 나가면 어디 됩니까? 뻐끔뻐끔하다 죽잖아요. 그들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물속이 진정한 세계라는 거죠. 그 다음 땅속 세계, 너희는 매장시키겠다 하는 건 죽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폭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땅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땅속이 진짜 세계고 땅강아지 뺏겨 나와 있으면 곧 죽어요. 그러니까 땅속 세계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짜 세계입니다. 짐승들은 산속이 진짜 세계지 들에서는 살 수 없어요. 밀림에서 살고 산에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지표에서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인간 세계인데 구세에서는 이런 다른 제3세계 하늘 나는 새는 하늘이 세계고 물속에 사는 물속이 자기 세계 이런 다른 3차원, 4차원, 5차원 세계를 다 인정하는 이런 세계관이 진짜 세계잖아요. 그런데 더 기맥한 세계는 오늘날 세계하면 지금 당대만 생각하는데 우리 구세에서는 당대만을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통시적으로 세계를 생각하지 않느냐. 구술을 할 때 서두에 지두선이 창세가니 하는 이런 노래 부를 때 보면 천지개벽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가 창조할 때부터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래가지고 역사가 생기고 백두산에 산맥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양 땅 여기 오늘 세종무관의 임재가 오늘 이런저런 구슬을 하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굿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굿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여기 모인 이 중생들에게 어떤 이 복이 내리도록 미래까지 연장되는. 그래서 태초부터 미래의 삶까지 쭉 통치적으로 연결돼. 이게 진짜 세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세계의 진짜의 문제. 이거는 바로 인간과 자연의 친화를 이야기하는 공생적 세계관.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당대 중심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런 세계관의 이론적인 틀을 우리가 굿 문화에서부터 발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그 20분 전쯤 마치고 여러분들 질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저 혼자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저한테 좀 신이 좀 내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막 신이 내린 것 같아요.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